네, 오늘은 그 지진파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 및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기상청에서 발표한 전국 지진 관측망도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여기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어떤 지진 관측소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전국에 327개의 지진 관측소가 보시다시피 전국에 균등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진 관측소에는 지진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지진계라고 합니다. 지진계. 그래서 이 지금 전국 관측망도의 관측소에는 각각 지진계가 있어서 전국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 관측소에서 지진을 계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기본 개념도를 표현했습니다. 그 지진계에는 이렇게 수직 지진계와 수평 지진계가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의 어떤 그 움직임을 지반을 통해서 지진의 움직임을 전자 기록계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그 관측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 개념도에 이 수직의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는 스프링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진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진자는 관성력에 의해서 어떤 힘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 변이가 없는 상태에서 양 끝에 펜이 달려 있습니다. 이 펜이 바로 그 지반의 움직임에 따라서 종이 두루마리에 지진의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펜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진계 밑바닥은 어떤 지반이나 아니면 관측소의 바닥에 연결시켜서 지진 시 지반의 움직임과 같이 거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단순 개념들에서 볼 수 있듯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상부 부분은 관성력에 의해서 어떤 관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밑에 하부 부분은 지진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거동하기 때문에 이 종이 두루마기에 어떤 지진의 기록이 표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 관측소에서 지진 관측계, 지진계에 의해서 지진파가 기록이 되는데 이 지진파를 설계 구조 엔지니어들은 지진파를 받아서 내진 설계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진 관측소로부터 관측된 지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지진 파형에 속해 있는 4가지 요소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파수입니다. 그림과 같이 주파수는 그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파동의 진동 횟수를 나타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밀도가 높은 파동은 고주파수 하이 프리퀀시 웨이브라고 하고요. 왼쪽과 같이 1초 동안에 낮은 밀도를 나타내는 파형을 로우 프리퀀시 웨이브 저주파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주파수의 단위로 헤르츠로 나타냅니다. 헤르츠는 보통 어떤 1초당의 파동의 진동 횟수를 나타내는데 보통 우리가 1헤르츠라고 하면 1초 동안에 한 번에 진동이 발생했던 그런 단위를 나타냅니다. 위와 같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1초 동안에 12번의 파동이 생겼을 경우 이와 같이 12Hz로 나타집니다. 이와 같이 일정 기간 1초 동안에 3번의 진동이 나타났을 경우 3Hz라고 합니다. 주파수의 특징으로는 이와 같은 고주파수의 경우는 진동이 많은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이와 같이 저주파수의 경우 전파 속도가 느립니다. 다음으로 파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파동이 있을 경우 어떤 최고의 피크점과 피크점 사이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파장과 주파수의 관계는 역비례합니다.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주파수는 낮고 파장이 짧을수록 주파수는 높습니다. 이
파장과 주파수의 관계가 지진 파형의 전파 속도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 진폭입니다. 진폭은 파동의 최대 변이를 나타냅니다. 위와 같이 어떤 기준선으로부터 가장 큰 파동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이 진폭은 지진 파형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척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관측소로부터 지진 파형을 얻었을 때 이 진폭은 그 지진 파형의 PGA 값, 최대 지진 가속도 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진파의 전파 속도인데 전파 속도는 주파수와 파장을 곱했을 경우 속도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 집안 속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의 전파 속도는 지진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와 파장이 결합돼서 P파와 S파, 그 다음에 레일레이파와 러브파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측소에서 관측된 지진파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그림과 같이 실제 일어난 지진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의 지진파는 1998년 칠레에서 발생한 지진파를 기록한 지진파형입니다. 맨 위에 있는 파형은 동서 방향에 관측된 지진파입니다. 앞에 보시면 P파가 있고 S파가 있고 러브파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P파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파수와 파장이 빠르게 고주파수, 그 다음에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파형이 어떤 안반층이나 토층을 통과하면서 가장 먼저 도착한 파형을 P파라고 하고요. 가장 빨리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S파가 도달하는데 이 부분은 땅속에 있는 안반이나 단단한 지반을 통과할 때 P파는 빠르게 통과하지만 S파는 빠르게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체나 액체나 이런 물성에 따라서도 전파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계에는 P파가 가장 먼저 도착하고요. 지반 특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S파가 도착합니다. 그 뒤로 이 부분은 실체파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로 표면파가 발생을 합니다. 표면파에는 러브파와 레일레이파가 있는데 위와 같이 러브파와 레일레이파가 간섭을 하면서 이와 같은 표면파가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북쪽과 남쪽에 대한 지진 파형인데 여기도 P파와 S파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EW 방향과 NS 방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성분은 어떤 방향성에 의해서도 지진 파형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러브파, 레일레이파가 간섭이 돼서 이와 같은 표면파가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는 어떤 P파, S파가 가장 주된 피해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P파, S파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그 다음에 커도 중규모 지진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집안의 어떤 그 물성이 아주 연약하다고 하면 이와 같이 표면파의 영향에 의해서 피해를 더 많이 받습니다. 특히 1985년에 발생한 멕시코 지진 같은 경우는 젤리 효과라고 해서 주변에 엄청 호수 같은 연약한 집안들이 있어서 멕시코 시티가 긴 파장만 남아서 그 부분이 어떤 피해의 주 원인으로 된 표면파에 큰 손실을 든 가장 큰 피해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P파, S파보다 표면파가 더 큰 진폭을 가지고 피해를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맨 아래에 있는 지진 파형은 어떤 수직 방향에 대한 지진 파형입니다. 여기도 P파, S파가 나타납니다. 단 그러니까 EW, NS 방향은 수평에 대한
어떤 그 파형이고, 이와 같은 Z방향 위아래에 대한 파형 같은 경우는 이 표면파가 레일리파만 기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브파 같은 경우는 어떤 S파가 지중을 통과해서 지표로 나옴으로써 다시 좌우로 흔드는 파로 형성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직으로 움직이는 파형에 대해서는 레일파만 수직 성분에 영향을 끼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파형을 보면 이 지진 파형이 어떤 지층을 통해서 올라왔구나 하는 그런 특성들을 엄밀하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파형의 특성들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관측소에서 지진파가 기록이 됐을 때 그 지진파를 가지고 정밀히 분석을 하면 진원지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파형의 특성, 그 다음에 그 어떤 지층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지진 파형을 가지고 우리는 지진 파형의 특성을 계략적으로나마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진 파형을 분석을 하면 지진이 발생한 진원지, 그 다음에 기타 지진이 갖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지진파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 및 실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